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긴 이것이 물건을 운반해주는 물류 로봇이라는데, 바로 이 컴퓨터 한 대가 거대한 물류 창고의 컨트롤 타워인 셈. 컴퓨터가 명령을 내리면 물류 로봇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기 시작. 주문과 동시에 해당 물류를 보관 장소에서 꺼내 현장 작업자에게 가져다 준다. 컴퓨터 가상 프로그램과 물류용 로봇이 정보를 주고받아 사람이 하나하나 챙기지 않아도 로봇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물류 작업하는 작업자 앞에 박스를 자동으로 가져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자가 주문 확인서를 들고 창고 전체를 걸어 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가져왔지만 3년간의 노력이 녹아있는 자동화 생산 설비 라인을 구축. 두 팔 걷어붙이고 창고를 돌아다니는 대신 작업자가 지정된 플랫폼에 서 있으면 로봇이 알아서 척척 물류를 배달해주는 시대가 온 것.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기술자의 연구실을 찾은 제작진. 이 시스템이 멀티 셔틀 시스템인데요. 물건을 주문을 하면 오더를 받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오더를 받는 시스템이 이 셔틀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제품을 이 셔틀 시스템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이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서 기계를 움직이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완벽한 무인관제 시스템을 구현한 것인데, 사람이 하기엔 힘들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내는 이 똑똑한 로봇. 그런데 어떻게 특정 제품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걸까? 저기 있는 바코드 보이시죠? 저게 이 렉에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바로 바코드가 그 비밀이라는데, 바코드가 이 물건들이 담겨 있는 토트 박스에도 있고요. 물건에도 바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렉의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데도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다 쓰이는 거죠. 작업해야 하는 물류 선반, 그리고 제품과 제품을 담는 박스에 위치 정보를 표시해주는 바코드를 붙이고 그 정보를 스캔하면 컴퓨터와 물류 로봇에게 동시에 바코드가 입력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물류 로봇이 바코드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순식간에 식별해 학습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셔틀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셔틀이 하루를 예를 들어 하루에 얼마만큼의 재화를 다뤘는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화들을 다뤘고 재화들의 이동에 관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컴퓨터 가상 프로그램이 물류 로봇을 한눈에 컨트롤해 여러 가지 변수를 제어할 뿐 아니라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류 자동화 기술. 여기에 기술자는 특별한 기술을 더했다고. 우리는 멀티 셔틀 중에 레고 기능을 가능하게 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됩니다. 블락처럼 조합하고 조립할 수 있는. 마치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모듈을 끼우거나 교체가 가능. 상하 좌우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나라 같이 지가가 비싼 데에서는 층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공장이나 물류창고 내에서 층고가 높고 공간이 좁으면 이제 공중으로 다니다가 물건을 빼낼 수 있는 기능, 그런 게 필요한 데는 그런 것만 또 넣을 수 있고, 적용 현장에 따라서 이게 기능들을 레고형으로 조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유레카! 다리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집중력이 높아져?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다리를 떨지 않고 집중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지 컴온! 세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줬는데요. 나누어진 시험지는 바로 숨어있는 다른 문자 하나를 찾아내는 집중력 테스트.
각자 휴대폰으로 문제를 풀기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실게요. 시작! 시작과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피실험자들 총 6개의 문제를 다 풀어야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때 벌써 문제를 다 풀고 버튼을 누른 참가자들 각자 걸린 시간을 살펴보니 평균 26초 정도의 기록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떨고 계시죠? 네. 오, 다리 떠는 게 굉장히 불량한 게 왕년에 다리 좀 떠셨나 봐요. 아유, 무서운 분이었네. 저 빨리 시험지 주세요. 무서워요. 아유. 이번엔 비슷한 문항의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다리를 떨면서 풀게 했습니다. 과연 다리 떨기의 효과는? 풀었습니다. 각자의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하경 작가는 다리를 떨고 난 뒤 0.69초 단축, MC 정구는 다리를 떨고 1.15초, 명지 작가는 1.07초로 조금씩 기록이 향상. 우와, 신기하다 이거. 아니 작가님은 좀 어땠어요? 다리를 떠니까 집중력에 도움이 되던가요? 처음에 그냥 문제 풀었을 때는 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근데 다리를 떠니까 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다리를 떠는 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뇌의 가장 효과적인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 중에서도 행동을 조절하고 또 통제하는 기능은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관여하는데요. 전두엽은 주로 주의력이라든가 집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떠는 것과 같은 미세한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결국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몇몇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그네 발판이나 페달 발판 등을 이용한다는데요. 게다가 심지어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혈관 건강에도요? 그래서 진행한 테스트. 먼저 약 1시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대기한 뒤 혈관 및 혈액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 약 3분간 다리를 떨어주고 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다리 떨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심박출량은 93cc에서 114cc로 늘어났고 혈관의 탄성도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리 쪽의 체온도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게 되면 다리 혈관에 압박이 오게 되는데요. 다리를 떨게 될 때는 이러한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피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다리를 분당 250회 정도 떨면 집중력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레카! 이곳에선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별로 라이브룸을 만들어 사람들과 자유롭게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특정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용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뷰티 노하우나 랩뿐 아니라 보컬과 댄스, 상담, 원어민과의 영어 대화까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심사의 카테고리도 다양합니다.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 너무 물렀어. 그런데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 채팅을 주고받기 위해선 기존의 영상통화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요. 바로 웹 RTC, 즉 웹브라우저 간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웹 RTC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태블릿까지 그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폭넓게 호환이 되는 기술인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기를 갖고 있든 접속 주소만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영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소통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보안 문제인데요. 영상 통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돼 남아있을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대1 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픈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 보안 사고인데 영상과 대화 내용, 음성 이 컨텐츠의 모든 파일은 각자 직접 주고받습니다. 서버를 타질 않아요. 물론 서버를 타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보안성에 위해서는 사실 서버를 안 타는 게 제일 명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버가 해킹 당하더라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분 간의 서로 간의 대화는 둘만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슈에서는 되게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용자들이 악성 댓글과 같은 온라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매너 점수 제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태도를 평가해 나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영상통화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채팅으로만 하기 때문에 더 좀 매너가 없이 좀 악플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그래도 영상으로 해도 약간 이제 되게 좀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점수를 매겨서 방 자체를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고 되게 좀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매너 점수를 좀 더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엔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욕설을 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엔진이 그걸 찾아내서 1차로 경고를 줄 거고요. 추가적으로 매너 점수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끔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유레카! 정말 피자가 나왔다. 사람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생긴 먹음직스러운 피자. 어우, 침이 절로 고인다. 피자를 먹기로 했는데 저희끼리만 먹으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먹으려고 피자 주문했어요. 재료도 사람이 먹는 피자와 거의 흡사한데요. 먼저 달걀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 이거는 캐럿 가루예요.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화가 어려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넣어 반죽합니다. 자, 이번엔 토핑 차례. 각종 채소는 잘게 잘라 볶아서 준비하고 피자 맛의 핵심 토마토 소스를 발라줍니다. 여기에 달콤함을 더해줄 고구마 무스까지 한 바퀴 둘러주고 그 후 채소부터 오리와 닭고기까지 토핑을 아낌없이 팍팍 올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구마를 으깨는 사장님? 그리곤 붉은 가루를 뿌리는데 설마 고춧가루? 이건 뭐예요? 사람 피자에 페페로니가 들어가잖아요. 강아지 피자에서도 페페로니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고구마와 비법가루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진짜 페퍼로니와 비슷한 색깔. 동그랗게 빚어주니까 정말 영락 없는 페퍼로니 같죠? 그리고 염분 없는 반려동물용 치즈를 올려줍니다. 이제 오븐에 넣어 약 20분 동안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사람 입맛까지 사로잡을 비주얼 반려동물용 피자가 드디어 완성됐어. 과연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이 맛은 생애 첫 피자 맛에 그야말로 개감동.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유레카!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뉴질랜드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남긴 말인데요. 노르가이는 힐러리의 정상 정복을 도왔던 네팔인 셰르파였습니다. 셰르파족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거주하는 민족으로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의 고봉을 오르는 원정대에 짐을 나르고 길을 안내해왔기에 산악 도우미로도 불리는데요. 셰르파의 활약은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산소가 줄어들면 두통이나 빈혈,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고산병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산병 증상은 해발 3,000m 이상 고지대에서 나타납니다. 심각할 경우엔 폐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이나 혹은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일반인과는 달리 셰르파는 산소 호흡기 없이도 이리저리 산을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노르가이는 셰르파에겐 2개에서 3개의 폐가 있다라는 말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고된 훈련으로 단련된 산악인들도 고산병으로 사망하는 마당에 셰르파들은 어떻게 산소통도 없이 무거운 짐을 이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앤드류 머레이 교수팀은 유럽 출신 연구자 10명으로 이루어진 팀과 네팔 카트만두 출신의 베테랑 셰르파 1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 각각 해발 5,300m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오르도록 했습니다. 등반 전후에 활약을 분석해 일반인과 셰르파의 신진대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연구 결과 셰르파의 몸은 저지대에 사는 일반인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셰르파의 혈액을 분석해보니 그들의 적혈구는 일반인보다 두께가 얇았습니다. 셰르파의 얇은 적혈구는 혈관 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효율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는 수많은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들은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산에 오르는데요. 몸속 적혈구의 수가 조금씩 증가해 고산병 증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적혈구의 산소 운반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셰르파가 고산지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포 대사에 있었습니다. 셰르파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지방보다 포도당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양이면 지방이 포도당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을 연소할 때보다 포도당을 태울 때 산소가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 산소 활용 면에서는 셰르파의 세포 대사가 유리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인류의 변화, 즉 인류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유레카! 어디 잡아드려요? 우선 네. 이거 좀 잡아드려요 그냥? 1,800 정도면 저는 괜찮겠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세 분은 앉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재 같은 것도 놓으시고 하시기에는 1,800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 안으로 이런 박스 형태 자재를 봐가면서 박스를 매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틀부터 먼저 만들고. 기본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번 재단 끝! 끝! 저 타카 좀 주시겠어요? 눈대중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눈대중으로 해? 나 이게 너무 신기해. 타카의 여신이네. 거의 완전 빠바바바 하는 느낌인데?
할머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할머니 이렇게 감사해라. 됐어요. 어머니 이거 봐봐요. 괜찮죠? 아이고 이쁘네. 그래서 아까 낫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여기 안에다가 넣었다가 맞아. 하시고 예. 나눠놓으라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치 이게 낫지. 아이고, 한번 고마워라. 앉아보세요. 아이고 저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은 다 잘 앉으시겠네. 그래요? 유레카!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종의 애견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는 그야말로 개판. 아유, 어서 와. 신입이니? 신입? 응? 자, 이제 애기들 쉬러 들어갈게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때 어디론가 이동하는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도착한 곳은 독특한 외형의 한 건물. 저희가 강아지를 위한 럭셔리한 호텔 공간입니다. 오직 애견들만을 위한 초호화 호텔이라는데 이곳은 펜트하우스에 자리한 스탠다드룸. 빛 조절이 가능해 눈의 피로감을 줄인 은은한 조명, 깨끗한 공기를 위한 완벽한 환기 시설, 잠이 솔솔 쏟아지는 폭신한 침구까지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스탠다드룸 바로 아래층에 자리한 디럭스룸. 스탠다드룸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주 고객층은 중형견. 여기보다 훨씬 프리미엄적인 호텔이 따로 있습니다. 프리미엄이요? 네. 프리미엄 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잔디밭을 연상케 하는 초록빛 마당, 천장을 높여 개방감을 높인 침실은 사람도 눕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더한 원목 식탁과 장난감까지 정말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바로 천장에 달린 CCTV로 안전까지 챙겼다는 거. 에휴, 부러우면 지는 거야. 졌지. 프리미엄 룸을 이용하시게 되면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가 야외 테라스를 활용한 산책 서비스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1:1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깥 공기를 실컷 마실 수 있는 탁 트인 야외 공간. 미니 정원이 있어 딱딱한 아스팔트가 아닌 폭신한 흙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가 아무리 넓어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기분 전환하러 산책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들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 혜택. 바로 전문 수의사가 하루에 2번 회진을 돌며 강아지들의 건강을 살피는데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다 보니 훌쩍 가버린 시간. 나도 집에 가자. 엄마 아빠. 아직 더 놀고 싶은데. 하지만 이제 가방 메고 떠날 시간. 아쉬움도 잠깐. 보호자를 만나자마자 반가움에 어쩔 줄 모르는데요.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뽀뽀 보고 싶었어요. 대신할 땐 지켜보며 체크한 사항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모두 잘 가. 안녕. 내일 봐. 유레카!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와 같이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요. 여럿이 아닌 혼자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언택트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죠. 코로나 시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쩍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여기 킥보드를 많이 배치해두면 이분들이 걸어가기는 애매하고 뭘 타기에도 또 애매한 한 1.5km 정도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로 갑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집 또는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역이나 정류장까지 이동할 때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주 이용해 왔는데요.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의 대중교통을 대체한다기보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이동수단에 머물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역시 당연히 줄어들 거라 예상됐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오히려 증가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유저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이거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킥보드는 대중교통 대비 다른 사용자 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고 혼자서 이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인식이 좀 퍼진 것 같아요.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일부러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될수록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독 그리고 기기 청결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물걸레로 닦았어요. 이제 물 묻혀 닦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소독제를 다 사서 99% 살균이 될 정도로 소독제를 다 사서 매일매일 저희가 닦고 그리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직접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인 만큼 손잡이나 본체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공유 서비스 업체에는 모빌리티 기기를 수거해 살균제로 일일이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가 살아남으려면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 청결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죠.